아, 진짜 미치겠어요. 수건만 걸치고 욕실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남자는 내 젖은 어깨를 바라보며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죽고 싶었어요. 아니, 정말로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남자가 눈을 돌리지 않고 저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뭔가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제가 뭘 확인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느꼈다기보다는 기억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게 수치심인지 설렘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젖은 몸으로 서 있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는데 동시에 뭔가 간절해 보이기도 했어요. 나이 48배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웃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남자가 문을 닫고 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문이 안 잠기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담담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사실 이 모든 일은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시작된 거예요. 48살에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갈 곳도 없어서 이상한 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친구들한테 연락해봐도 다들 바쁘다고 하고 형제들은 아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정말 세상에 혼자구나 싶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소개해준 집이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월세는 싸지만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1시간도 못 잤어요. 새벽에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했더니 내일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강도윤이었어요. 다음날 오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키 큰 남자가 공구함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이건 오래된 배관이에요라고 짧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웠죠. 그 남자가 천장을 살피고 벽을 만져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랜만에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낡은 욕실이라 문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냥 문을 꽉 당겨서 닫으면 잠기는 줄 알았어요. 샤워를 다 하고 거울을 보면서 수건을 두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수건을 가슴에 대고 서 있었고 그 남자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어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도 당황한 기색 없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무표정하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 걸 그 남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그 시선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오갔어요. 수치심과 동시에 오래간만에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결국 그 남자가 먼저 문을 닫았어요. 죄송합니다. 문이 안 잠기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그 말투가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담담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천장 수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말을 주고받을 때도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있으면 집안이 안정된 느낌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소음과 곰팡이 냄새 때문에 불안했는데 그 남자가 작업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수리가 끝난 후에 그 남자가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관리소에서 처리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면서 벽에 벗겨진 벽지 한 장을 조심히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욕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 남자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느꼈다기보다는 기억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 내내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남편하고는 마지막 몇 년간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이 48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처음 본 남자한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새로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오래간만이고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도 오래간만이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곳에서 누수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다시 관리소에 전화했더니 같은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강도윤이 다시 왔을 때는 처음과 달리 조금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그 남자도 저를 보는 눈빛이 처음과는 달랐어요. 뭔가 더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부엌 바닥에 엎드려서 배관을 살피는 모습을 보니까 어깨가 넓고 손이 큰 게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 외에는 이런 식으로 남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자꾸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작업이 끝나고 그 남자가 일어서면서 저를 보더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이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긴장이 되었어요. 자주 온다는 건 자주 만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소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언제 올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올 때마다 조금씩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머리도 좀 더 신경 써서 묶고 옷도 좀 더 괜찮은 걸 입고요. 이런 제 모습이 우스웠어요. 나이 48배 전세 사기 당해서 이런 곳에 사는 주제에 남자 때문에 설레고 있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감정이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소중하기도 했어요. 아, 내가 아직 여자구나 싶었어요. 아직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욕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벽지를 붙여주고 가는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친절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그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그 남자가 언제 올지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강도윤은 정말 며칠에 한 번씩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누수 때문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누전이 있다고 왔고 또 그 다음에는 창틀이 틀어져서 바람이 새어 들어온다고 왔어요.
솔직히 저는 그 모든 문제들이 진짜 문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그 남자가 저를 보러 핑계를 대고 오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우스워서 혼자서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남자가 올 때마다 집이 조금씩 살만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던 집이었는데 점점 사람 사는 집 같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남자가 돈을 한 번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항상 사람 사는 데는 물이 새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하고 살 때도 마지막 몇 년은 서로 무관심했는데 이 남자는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게 연민인지 관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작은 동네라서 누가 누구 집에 드나드는지 다 보이거든요. 특히 통장 부인이 저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슈퍼마켓에서 마주치면 그 사람 조심하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이 여자 집에 자주 드나들면 오해받기 쉽다면서 씩 웃는 모습이 정말 불쾌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나이 48배, 전세 사기나 당하고 이런 곳에 사는 주제에 무슨 오해를 받는다는 건지요. 그런데 동시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설사 그게 오해라고 해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직접 벽지를 붙여보려고 도전했거든요. 강도윤이 붙여준 벽지가 너무 예뻐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벽지도 주문하고 풀도 사서 열심히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벽지는 구겨지고 풀은 여기저기 묻고 심지어 제 머리카락에도 붙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웃겨서 혼자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런데 웃다가 갑자기 서러워지더라고요. 이런 일도 혼자 해야 하고 웃는 것도 혼자 하고 서러운 것도 혼자 느끼고 정말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결국 다시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벽지를 붙이려다가 망쳐놨다고 도와달라고요. 강도윤이 왔을 때 제 작품을 보고는 그냥 웃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풀을 너무 많이 발랐다면서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손재주가 좋더라고요. 벽지를 떼어내는 것도 그냥 쓱쓱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새 벽지를 붙이면서 그 남자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벽지는 힘을 너무 주면 찢어진다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벽지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자가 벽지를 붙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섬세했어요. 큰 손으로 벽지를 만지는 모습이 너무 부드러워서 계속 보게 되었어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남자가 배고프시겠다면서 뭐 드실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동안 와서 일만 하고 그냥 갔는데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얼른 라면 끓여드린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끓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은 자기가 잘 끓인다면서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남자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익숙해 보였어요. 물량도 정확히 맞추고 스프도 적당히 넣고 심지어 계란도 똑 깨서 넣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오래된 것 같았어요. 라면을 다 끓이고 나서
주방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그 남자가 라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도 듣기 좋았고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그 남자가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언제 샀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사 올 때 짐에 섞여 있던 거였어요. 남편하고 기념일에 마시려고 사뒀던 건데 결국 마실 기회가 없었던 거죠. 와인을 따라서 건네주면서 그 남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되었냐고요. 저는 처음으로 그 남자한테 제 사정을 털어놨어요. 전세 사기 당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친구들한테 연락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고 가족들은 아예 연락도 안 받고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남자는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 남자도 자기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기도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떠났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남자도 상처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없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이제 가야겠다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저는 아쉬웠어요. 이런 시간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현관문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그 남자가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오늘 즐거웠다고 말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뺨에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나이 48배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뺨에 키스했을 때 그 따뜻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일 또 올까,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남자는 그냥 친절한 거였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남자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집안을 이곳저곳 살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남자가 워낙 꼼꼼하게 고쳐놔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후에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관리소에서 보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 거였어요. 혹시 문제 있는 곳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핑계를 대고 자주 오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그 남자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그 남자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제 난 여자로 돌아갔던 걸까? 아니면 그냥 또다시 기대버린 걸까?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48배 이런 감정을 갖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강도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이틀에 한 번씩은 왔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그 남자가 저를 잘못 생각하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고장난 곳이 있나 찾아봤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남자가 워낙 꼼꼼하게 고쳐놔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이제 그 남자가 올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2주가 지나자 집이 다시 처음처럼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적막했어요. 전에는 그냥 혼자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가끔 현관문에서 소리가 나면 혹시나 해서 뛰어나갔는데 그냥 배달 온 거였거나 아니면 바람 소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정말 황당한 소문을 들었어요. 저를 두고 온갖 말들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남자 끼고 들어온 여자라는 둥, 혼자 사는 남자를 꼬드긴다는 둥, 정말 듣기 민망한 얘기들이었어요. 특히 통장 부인이 앞장서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길에서 마주치면 째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누군가가 제 집을 고쳐주러 왔다는 것만으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다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러다가 결심을 했어요. 강도윤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한 거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니까 관리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편지지에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갔어요. 다 붙일 수는 없어요. 벽지도 내 마음도. 그런데 붙이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사람이고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고마웠던 사람이에요. 혹시 제가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관리소에 가져갔는데 관리소 아저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강도윤이 더 이상 이 지역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멘붕이 왔어요. 이제 정말 그 남자를 볼 방법이 없어진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기대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나이 48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공고가 붙었는데 거기에 강도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 명단에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 첫날 저도 참여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그 남자를 보고 싶었던 거죠. 동네 회관에 가서 명단에 이름을 적었는데 담당자가 반가워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활동에 관심이 없다면서요.
저를 젊은 사람이라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봉사활동 당일 아침 일찍 회관에 갔는데 강도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반가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그래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날 봉사활동은 독거노인 댁에 가서 집 청소하고 벽지 붙여주는 일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것도 벽지 때문이었는데 다시 만난 것도 벽지 때문이었으니까요. 강도윤과 함께 한 할머니 댁에 배정받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집안이 정말 낡아 있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곰팡이도 많이 피어 있었어요. 제가 살던 집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작업을 시작하면서 강도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역시 저를 의식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벽지를 붙이면서 그 남자가 저한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벽지를 붙일 때는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게 천천히 밀어야 한다고, 급하게 하면 나중에 떨어진다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제 집에서 벽지 붙여주던 때가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에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저희는 마당에 앉아서 함께 먹었어요. 그때 강도윤이 저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고.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제가 힘든 상황이라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 남자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남자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서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주 봉사활동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함께 벽지를 붙이고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어요. 몇 주가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예전처럼 수군거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해주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나고 강도윤이 저한테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는 동네 벽에 봉사활동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 일이 있다고, 함께 하자고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그 다음 주 저희는 함께 동네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 다녔어요. 게시판에도 붙이고 상점 유리창에도 붙이고 전봇대에도 붙였어요. 마지막에 붙인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담벼락이었어요. 포스터를 붙이고 나서 강도윤이 저한테 펜을 건네더라고요. 포스터 구석에 뭔가 써보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붙인다, 고친다, 다시 산다. 그렇게 나도 다시 살아갑니다. 그 글을 보고 강도윤이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아래에 썼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벽지를 붙이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희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절망적이고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적이고 활기차 보였어요. 강도윤과 저는 그 후로도 계속 봉사활동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갔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벽지를 붙이듯이 말이에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이 낡은 집에 오게 된 것도 모든 게 강도윤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 남자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인생이 정말 신기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벽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새로운 벽지를 붙이듯이 제 인생에서 무너진 부분에 새로운 사랑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이 공간이 이제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어요. 강도윤과 함께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정말 살만한 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도 함께 고쳐졌어요. 벽지를 붙이는 것처럼 사랑도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붙여야 나중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붙여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행복해요.